내 생애의 밑줄. 시간만 나면 분주하게 뭔가를 정리하다가 하루해가 갈 때가 많다. 요즘 특히 그렇다. 그 분주함 속에는 쫓기는 것 같은 조급증과 짜증 같은 것이 섞여 있어 이러다가는 신경줄이 끊어지고 말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적도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심심한 시간을 갈망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누리질 못한다. 한가할 때 말고도 외출할 적엔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말끔하게 정돈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서, 저녁에 잠들 때는 내일 아침에 깨어났을 때 지저분한 집에서 깨어나기 싫어서, 또는 혹시 못 깨어났을 때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기 위해 눈에 거슬리는 것들, 늘어놓았던 것들을 치우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다가 대강 틀어박기도 한다. 어쨌든 하루를 살고 난 흔적들을 마치 범죄자가 증거인멸하듯이 깨끗이 없애고 나야 개운해서 잠이 잘 온다.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다는 아닌 것 같다. 골방이나 장롱 속도 꽉 차 있는 게 싫다. 주기적으로, 때로는 느닷없이 광이나 장롱 속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것을 속간에 헐렁하게 해놓아야 마음이 편해지고 일을 할 기운도 생긴다. 옷이건 그릇이건 도구건 그것이 거기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있고 싶지, 그 이상은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해버린다. 그 불필요한 것들이 설사 값나가는 물건이라 해도 쟁여놓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된다. 내 집 안에서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건 다락이나 광 속처럼 눈에 안 띄는 공간이건 간에 썰렁하게 비워놓고 싶다. 그러고 나면 답답하던 마음에 숨통이 트인다. 내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일 뿐 욕심 없음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 비어있거나 헐렁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공간욕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욕심은 욕심일 것이다. 이런 버릇 때문에 여행 갈 일이라도 생기면 그 준비가 짐을 싸는 일이 아니라 누가 빈집에 들어와 봐도 험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일이다. 여행 갈 때 비워놓아야 할 곳은 냉장고나 세탁기 속까지 포함되니 그 준비 기간이 며칠 걸린다. 정작 여행 가방은 떠나는 날 아침에 내복 위주로 휘딱 아무렇게나 싼다. 검정 바지 하나로 열흘 이상을 버틴 적도 있으니 짐 싸는 일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여행지에서도 그 나라 음식으로 버틸 것과 옷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갈아입기가 모토이니 남다른 결벽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용품들이 내 머릿속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있을 때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뿐이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결벽증하고는 다르다. 일주일에 한 번 도우미 아줌마가 오는 날 말고는 걸레질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누워서 방바닥을 바라보면 엷은 먼지 위로 발자국이 찍힌 게 보일 적도 있지만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그렇게 게으르고 무신경한 사람이다. 필요한 것들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일 뿐, 보기 좋은 것, 능률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능률면으로는 주방 서랍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 욕실 선반에 있다고 해도 내가 욕실 선반으로 기억하고 있는 한 있던 자리에 그냥 놔두는 것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찾기에 편하다. 그만큼 머리가 융통성을 잃고 굳어졌으니 변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못 쓰게 되지 않는 한 물건을 새로 장만하지 않는 것도 세간을 늘리면 그만큼 머리의 용량도 늘려야 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복잡하다 못해 터질 것 같은 느낌은 정신장난의 예감처럼 기분이 나쁜데 기껏 물건에 치여 그런 느낌에 빠지긴 싫다. 이 정도의 기억력이라도 유지하려면 생활 주변부터 단순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 증명된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권하거나 풍기지 않고 혼자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실은 그걸 지키기도 쉽지는 않다. 특히 책에 있어서 그렇다. 10년 전 이사할 때 책을 왕창 정리했다. 거긴 아파트였고 그 아파트엔 주민들이 읽던 책을 꽂아 놓으면 자연스럽게 돌려볼 수 있는 책장이 지하로 내려가는 층계참에 마련되어 있어 내가 그 작은 도서관에 주 공급원 노릇을 해왔다. 내 서가에서 책을 솎아내기가 그만큼 쉬웠던 것이다. 솎아냈다고 해서 알짜배기만 남겼다는 뜻은 아니다. 글 쓸 때 참고해야 할 사전류나 전문 서적을 공동의 서가에 내준 적은 없고 소설이나 수필, 시집 같은 서명이 있는 것은 안 내주었고 소장하고 있다가 때때로 꺼내보고 싶은 책도 함부로 내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딸들이나 손자들, 책을 좋아하는 친구나 이웃이 빌려달라면 서명이 있는 책이나 애장본이라도 아낌없이 빌려주고 안 돌려줘도 찾지 않는 게 나의 후한 책 인심이었다. 빌려주고 안 돌아오는 책이 다시 보고 싶으면 사보면 된다는 생각이다. 나도 책 팔아먹는 사람이니 책 인심이 박해서도 안 되지만 좋은 책은 팔아주는 게 동업자끼리의 의리라고 생각한다. 한 달에 평균 너댓 권씩의 책을 사고 몇십 권씩을 솎아냈건만 책장은 늘 넘쳤다. 방바닥에 쌓아놓는 건 제목이 일목요연하지 않아서 싫고 어떡하든지 책장에 꽂자니 본의 아니게 침대에 맞춰 발을 자르는 못할 노릇도 책 한테 저질렀다.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서재는 아파트보다 별로 넓히지 못했어도 지하에 서고를 하나 마련했다. 비로소 책을 헐렁하게 꽂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에 여유롭게 삐딱하게 서 있는 책을 보니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다. 내가 책이 된 것처럼 숨통이 트였다.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삐딱한 생각을 담고 있으니 삐딱하게 서 있어야 마땅하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책장에 책이 헐렁하고 삐딱하게 서 있으면 꺼내보기는 또 얼마나 편한가. 나는 내 책도 나처럼 공간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동료의식을 느꼈다. 그러나 내 책들에게 이런 행복감을 준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고 난 후에 지난 10년간은 내가 느끼기에 책 출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와 맞먹지 않나 싶다. 신인들도 등단한 지 얼마 안 돼 책을 내고
원로들의 전집 출판도 늘어나 기증본, 사인본만 해도 주체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서가와 서고가 빈틈없이 되었고 여기저기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자연히 내가 책을 솎아내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겹치는 책을 우선적으로 솎아내는데 오래된 책보다는 근래에 나온 책을 남겨놓게 된다. 오래된 책은 새로 쓰기거나 활자가 작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니 솎아낸다기보다는 물갈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읽기 위주이지 소장 위주가 아니다. 옛날 책을 오래 소장하고 있으면 그 중에는 희귀봄도 있을 법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옛날 책은 거의 다 일본 책이고 그 정도의 일본 책은 일본 고서점가에 세고 센 걸 봤다. 그렇다고 겹치는 책 중에서 무조건 근래에 조판한 것만을 선호하는 건 아니다. 제목만 보고도 처음 읽었을 때의 행복감이나 감동이 젊은 날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책은 못 버린다. 책으로 젊은 피를 수혈할 수도 있다고 믿는 한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책을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믿고 있지만 워낙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의 양이 많다 보니 단지 서가를 헐렁하게 유지하는 것만도 이렇게 힘에 부쳐서야 절로 한탄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책에 대한 대접이 난폭해져서 동업자들한테 미안해할 적이 많다. 나에게는 책 자체를 끔찍하게 애지중지하던 할아버지의 피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며느리들과 함께 당신들이 읽던 업문책만 빼고는 할아버지의 한적을 모조리 물에 불려 먹물을 빼고 절구에 찧어 가볍고 튼튼한 커다란 함지박을 만들면서 희희낙낙하던 할머니의 피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그건 그때 우리 집안 여인들이 특별히 난폭하거나 독창적이어서 책으로 그릇을 만들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일제가 농촌의 놋그릇을 모조리 빼앗아가 그릇이 귀해졌을 때 한지를 불려서 묽게 쓴 풀과 함께 찧어서 그릇을 만드는 게 우리 고장에서 크게 유행했었다. 그렇게 만든 그릇은 가볍고 단단해서 마른 곡식을 저장하는 데 유용했다. 치자물을 들이고 콩기름을 발라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기도 했다. 다들 작은 그릇밖에 못 만들었는데 우리 집은 한서가 많아 큰 함지박을 만들 수 있는 걸 할머니는 몹시 흐뭇해 하셨다. 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지겨워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은 옛날에 비해 책이 흔해지고 내 안목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되는 허접한 책, 겹치기 책이 많아졌다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내 서가가 자식들과 손자들이 즐겨 찾는 가족 공용의 도서관 구실을 하고 또 책들을 보낼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정해놓고 있어서 서가에서 책이 질식하는 걸 막아주고 있다. 바쁜 사람의 휴식을 흔히 충전한다고 말한다. 휴식은 어디까지나 일을 위해 있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요즘에 나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의 달콤한 충족감을 즐기기 위해 일을 하는 것 같다. 일로 충전을 안 하면 휴식은 심심하고 무료한 시간밖에 안 될 테니까.
생활을 단순화해서 주변의 빈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싶은 공간욕도 그런 정신 상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전에는 신축한 우리 본당 도서실에 보낼 책을 추릴 때였다. 거기도 도서실이라기보다는 휴게실 한쪽 벽면에 누구든 마음대로 꺼내볼 수 있게 마련된 서가이다. 그래도 성당이라는 걸 감안해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는 동화나 교양서적, 종교적인 명상집을 우선적으로 고르게 된다. 일본의 카톨릭 작가 엔도 슈사쿠의 책을 여러 권 갖고 있어서 그 중에서 번역본인 사해 부군에서를 시집 보내는 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90년대 출간된 책으로 옮긴 이는 작고한 작가 이석봉으로 되어 있었다.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책 중간에 접힌 자국이 삐죽히 나와 있어 이상하게 여기고 펼쳐보게 되었다. 접힌 페이지에는 연필로 밑줄까지 쳐 있어 처음엔 이건 내 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버릇이 읽던 페이지에는 반드시 표시가 될 만한 걸 끼워놓지 접지 않을 뿐 아니라 읽다가 기억해두고 싶은 좋은 문장을 발견했다고 해도 밑줄이라는 걸 쳐본 적은 절대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남이 해놓은 것처럼 호기심 반, 경멸하는 마음 반으로 밑줄 친 부분을 읽어가면서 그 밑줄은 내가 친 게 틀림없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 책 내용이 생각났을 뿐 아니라 그때의 내 마음 상태까지 어제 일처럼 선명하고 고통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책은 2차 대전 말기 인기가 없다 못해 구박까지 받는 카톨릭계 대학을 나와 하나는 작가가 되고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성서학을 공부하는 두 사람의 동창이 예루살렘에서 만나 사해 부근을 여행하며 대학교 시절의 신부나 수사 교수들과 동료들을 회상하기도 하고 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나누기도 하는 장과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성서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작가 마음대로 상상한 허구의 장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가 접어놓고 밑줄까지 쳐놓은 부분은 예수가 처형되기 전 총독 빌라도와 대면하는 장면이다. 성서에는 빌라도가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라고 대답한 걸로 되어 있다. 사복음서가 똑같이 증언하고 있으니 그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엔도가 쓴 그 장면은 소설이니까 좀 다르다. 내가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유령처럼 그 사나이 예수가 다시 집무실 입구에 세워졌다. 사나이의 야윈 손에는 갈대잎이 쥐어져 있었다. 빌라도는 침묵 속에서 사나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네. 빌라도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 그대를 따라다니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사나이는 계속 빌라도를 바라보기만 했다. 민중이란 그런 거지. 그런데 왜 돌아왔나? 왜 나를 말려들게 하나? 나는 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리아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스쳐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스쳐갈 셈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도 그대의 흔적을 남길 셈인가? 세이아누스의 저택에서 마룻바닥을 닦고 있는 꿈속의 어머니, 그것이 또 망상처럼 떠올랐다. 빌라도는 하층 계급 출신이었으나 로마 귀족 세이아누스의 신임을 얻어 유대 총독까지 되었지만 자신의 신분 유지를 위해 어머니를 몰라라 해서 어머니는 세이아누스 저택의 청소부로 살다가 죽었다. 나는 그대를 잊을 걸세. 그는 사나이에게가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른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그렇게 말했다. 사나이의 몸이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강한 확신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한번 그 인생을 스쳐가면 그 사람은 나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왜지? 내가 그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그때 창밖에서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는 군중의 고함 소리가 합창처럼 들려왔다. 빌라도 어머니의 설명에 대한 문장은 내가 붙인 과잉 친절이었고 위에 인용한 것이 밑줄 친 문장의 전문이다. 연필로 친 밑줄은 희미한데 스쳐간다에만 몇 겹이나 진하게 덧칠이 돼 있다. 그 밑줄 때문에 그날 그 책을 기증하는 책에서 제외시켜 간직하고 있다. 독자가 책에 밑줄을 긋는 것은 그게 명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읽을 당시의 마음 상태에 와닿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밑줄 긋는 일을 기피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허영심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학교 때 다닐 때는 책이 귀할 때여서 그때 읽은 대부분의 책은 빌려보았다. 달콤한 연애소설은 순번을 정하고 돌려볼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남들이 보던 책이니까 특히 세계 명작으로 알려진 책에서는 밑줄이 그어진 문장을 발견하는 수가 드물지 않았다. 남의 밑줄을 보는 게 당시 건방기 많은 소녀에게는 은밀한 쾌감이 되지 않았나 싶다. 겨우 요 정도의 문장이 뭐가 좋다고 밑줄씩이나 유치하긴 하는 우월감까지 먼저 읽은 동무들에게 느꼈을 것 같다. 그런 나는 얼마나 겁쟁이인가. 남이 나를 그렇게 경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밑줄 같은 건 절대로 안 칠 것 따위나 신조로 삼았으니 밑줄 친 그 책의 출판 연도를 보면서 역시나 하고 내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렸다. 심한 불면증과 곧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한 고통과 그걸 아무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잘난 척 때문에 심신이 마모돼 갈 때였다. 그래도 그때가 가장 살고 싶어한 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그때 열심히 매달린 게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전에 갖게 된 신앙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에 매달릴 때가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으나 아무리 매달려도 잡히지 않는 게 하나님이었다. 이 고통이 무슨 뜻이냐고 피토하게 외쳐도 대답 없는 게 신이었다.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그 문장을 만난 것이다. 그건 아마도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심오한 뜻을 담아낸 명문이어서가 아니라 건부락지라도 잡고 싶은 내 절박한 심정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밑줄 친 문장이 당장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 나는 보통 노인과 다름없이 내 건강이나 우선적으로 챙기며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과 그들의 짝을 만나 새롭게 만든 가족들의 기쁜 일을 반기고 어려움을 나누며 정상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소리 없이 나를 스쳐간 건 시간이었다. 시간이 나를 치유해줬다. 그렇다면 시간이야말로 신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글을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작가로서의 나의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남의 책에 밑줄을 절대로 안 치는 버릇부터 고쳐볼 생각이다. 내 정신상태 내지는 지적 수준을 남이 넘겨짚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도 일종의 잘난 척, 치사한 허영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폐증이라고 생각되자 그런 내가 정 떨어진다. 자신이 싫어하는 나를 누가 좋아해 주겠는가? 나를 스쳐간 시간 속에 치유의 효능도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이 나를 솎아낼 때까지는 이승에서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고 좋은 글도 쓰고 싶으니 계속해서 정신의 탄력만은 유지하고 싶다. 그나저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고통의 기억뿐 아니라 기쁨의 기억까지 신속하게 지우면서 나 좀 살려줘.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리고 싶게 시간은 잘도 가는구나.